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인쌤입니다. 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평가제에 있어서 1영역에 있어서 Q&A들만 모아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영역과 4영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은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4영역은 교직원 영역입니다. 질문이 2영역과 4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두 개를 묶었고요. 그리고 3영역이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2영역과 4영역에 대한 궁금증 Q&A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무엇이냐면 보육실의 흥미 영역과 놀이 영역을 모두 구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평가제 이전에는 평가 인증 때에는 흥미 영역을 가지고 5개의 영역 또는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놀잇감을 비치하고 그에 맞는 수업 자료를 비치를 하셨다면 이제는 흥미 영역이 아닌 놀이 영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언어는 언어, 역할은 역할, 쌓기는 쌓기 이렇게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그것들이 언제든지 쌓기 영역에서는 역할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역할에서 미술도 일어날 수 있게 하고 이런 영역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모두 다 함께 섞어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흥미 영역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영역 위주로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영역판 자체를 없애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디에서든 어떤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구성 자체조차도 선생님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유의실이 큽니다. 여기에 도서 공간을 같이 마련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의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대근육 활동을 위한 유의실이지라도 공간의 크기가 커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책장과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매트나 소파 등을 놓아서 도서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놀이하는 대근육 놀이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가 편안하게 그리고 책을 읽는 그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서 책 읽는 활동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유의실이 작아서 도서 공간을 놓았을 때 아이들이 대근육 활동하는데 부딪힘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좀 책을 읽는데 방해를 받는다 하면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서관을 그 안에 구성해도 상관은 없지만 놀이가 또는 책 읽는 활동들이 서로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실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도서관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이게 또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린이집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이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영유아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라는 것은 보육실 또는 이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의실, 도서공간, 양호실 또는 시청각실, 식당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그 외에 평가제에서는 미인가 공간 또는 지하에 있는 공간들 또는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이런 미인가를 받았거나 또는 성인을 위한 공간에 마련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런 도서 공간이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교사실 같은 경우에는 간이 침대나 약품 등을 놓아서 양호 공간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유아 개별 사물함이 반별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평가제에는 보육실 또는 인근에 영유아들의 수에 맞게 각자 개별로 마련되어 있는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소품을 꺼낼 수 있는 개별 사물함을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별로 보육실 내가 아닐지라도 보육실 인근에 다른 방과 함께 사용을 해도 되지만 아이들의 키에 너무 지나치게 맞지 않는 경우 또 언제든지 아이들이 열고 닫기가 쉽지 않은 경우 영유아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별도로 다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 사물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실이 좀 큰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이제 자유롭게 키 높이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 교실에 우리는 공간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교실 바깥에 복도에다 놓아도 되고 다른 반과 함께 합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넣고 꺼낼 수 있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접근이 좀 용이한
그런 위치에 그리고 접근이 용이한 그런 상태로 개별 사물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인데 영유아용 변기의 세면대가 있어야 하나요?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용 변기와 세면대가 없이 성인이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변기와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암전 발판의 경우에는 변기용 그리고 세면대용이 각각 따로 있어야 해요. 안전발판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지가 이제 그날 관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발판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거나 손을 씻는 모습이 보여야 하고요. 관찰일 당일날 안아서 뭐 손을 씻겨준다거나 안아서 소변을 보게 한다거나 거기서 관찰을 통해서 평정이 N평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방적인 도움을 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질문입니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인데 5개 놀이터 면적이 부족해서 옥상 놀이터와 합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자, 평가제에서는 5개 놀이터에 고정식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 한 종을 포함해서 고정식 한 종, 그 외에 다른 놀이기구를 포함한 3종 이상의 놀이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개 놀이터와 옥상 놀이터가 함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옥상 놀이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5개 놀이터에는 고정식 대근육 놀이활동기구 한 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뭐 미끄럼틀 그런 것들이 한 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대신 나머지 2종은 옥상 놀이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설치한 고정식 대근육 활동 놀이기구가 2종 이상의 조합 놀이대인 경우에는 2종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에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정글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옥상 놀이터에 대근육 활동기구를 모두 설치하고 5개 놀이터에 대근육 활동기구가 없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교재실이 별도로 없는데 비품과 활동 자료를 어디에 보관할 수 있나요? 이것들은 영유아 활동 공간이 아닌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아까 영유아 활동 공간은 보육실, 그리고 뭐 대근육실, 그리고 뭐 시청각실 또는 도서관 또는 식당 이런 것들을 말을 했죠. 근데 이런 곳이 아닌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하고 교재실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 활동 공간이 아닌 교사실, 원장실, 창고, 베란다 등에 보관할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간혹 이제 어린이집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공간에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고 해요. 그때는 인가 공간 내 영유아 활동 공간이 아닌 기타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가를 받은 그런 공간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활동 공간이 아닌 공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별도의 공간이 없어 복도나 유의실 또는 영유아 활동 공간을 사용해야 할 경우, 그러니까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영유아의 이동이나 활동이나 그런 놀이 등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의 상단에 선반 등을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도 중요한 것이 선반에서 그 보관 물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안전장치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그 혼합반, 혼합 연령의 그 인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질문인데요. 0세반에 2명, 그리고 만 1, 2세 혼합반에 4명입니다. 그럼 총 6명이죠. 여기 교사 2명과 6명이 한 보육실을 활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것에 보면 선생님들이 딱 들으시면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 0세반과 만 2세반은 같은 반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 연령 기준에 의해서 0세반과 만 2세는 한 반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N평정이 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 1, 2세 혼합반이 현재는 지금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 1, 2세 혼합반이 최대한 몇 명까지 입소가 가능한지를 생각하면 5명까지 가능합니다. 낮은 연령의 그 기준을 맞추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 1, 2세가 지금은 4명일지라도 시스템상으로는 5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명으로 평가가 되고 여기에 만 0세 2명이 합쳐진다면 총 7명이 됩니다. 이것은 0일세가 같이 있는 반이기 때문에 한 보육실에 7명이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N평정 사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0세반 같은 경우에는 3명까지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만 0일세 혼합반에 3명 이렇게 들어가면 가능해요. 0일세 혼합반일지라도 0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보육 정원은 3명이기 때문에 총
지금은 뭐 4명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더 들어온다 해도 총 정원이 6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1, 2세 혼합반일 경우에 두 반이 한 보육실에 있는 경우에도 이때 지켜야 할 것은 총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 1세가 한 반에 5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 정원은 10명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비슷한 질문의 9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만 1세 이상은 2개 반이 한 보육실에서 보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다님 되죠? 현재 만 1세 반 5명과 만 2세 반 5명이 재원 중인데 한 보육실에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위에 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별 정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원 기준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 1세 반은 5명이 맞죠. 그런데 만 2세 반은 지금 5명일지라도 시스템상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총 정원은 7명이기 때문에 5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5명과 7명을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12명이 되기 때문에 낮은 연령인 만 1세 아이들 총 10명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희망 등하원 시간 수요조사는 귀가동의서에 적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자,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등하원 수요조사 그리고 귀가동의서 이것은 따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께 희망 등하원 시간에 대한 문의를 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공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것을 명시해서 받은 이것이 희망 등하원 수요조사서고요. 그와 반대로 귀가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언제 누구와 함께 귀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귀가동의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각자 작성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등하원 시간과 그리고 귀가동의서는 따로 분류해서 받아주시고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 기록이 관찰 기록으로 인정되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 일지를 하나라도 더 안 쓰면 되게 좋죠. 편하시고. 그래서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이 혹시라도 관찰 기록으로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관찰할 때에는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영역, 그리고 영화반 같은 경우 6가지 영역이 들어가죠.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에 이 5가지 또는 6가지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관찰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관찰 기록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신다면 이왕이면 5개 영역, 6개 영역을 포함시켜서 관찰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시면 조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찰 일지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수월한 면이 있을 거니까 관찰 내용에 포함되면 되니까 그것들을 신경 쓰셔서 신입 원안은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주간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알림장을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은 다 무엇이죠?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가정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은 수기로 작성하거나 종이로 해서 발행하는, 서면으로 발행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전화 또는 온라인 면담 또는 집단 모임 또는 부모 만족도 조사 등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선택을 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좀 안전한 장치는 이제 뭐 가정통신문 지면으로 하나 하는 가정통신문 하나랑 그리고 퀴즈노트 이것도 온라인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가지만 해도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에 부모 상담은 당연히 하니까 부모 상담 자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모 참여 수업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이것도 들어가고 또 부모 만족도 조사 연말에 들어가는 것 이것까지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겠죠. 자, 13번째 신입교사라 부모님 면담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원장이 개별 면담을 해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평가제에서는 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담임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2번 이상의 개별 상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한 것이 면담 일시, 그리고 면담 대상자, 그리고 면담 내용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교사가 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에 뭐 교사가 어려울 경우 원장이 일회를 대체해도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좀 상담의 스킬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도와주시는 건 되지만 직접 상담하시는 거는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영역에서의 마지막 질문은 만 영세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하기에 어려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영유아들은 대상으로 유아는 한 달에 한 번, 영아는 2달에 한 번 이상의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그런 실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 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역사회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 영세는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평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 영세 아이들이 만 1세와 혼합반일 경우에는 평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실행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영역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영역 교직원 부분입니다. 이 교직원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원장님들께서 챙겨야 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이상 근속교사 50% 이상 평정 시 대상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가제에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의 50% 이상인지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 겸직 원장님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 교사는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장평가월까지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교사 겸직 원장님은 평정에 들어가지 않고 원장님을 제외한 50%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출산휴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50%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원한 지 우리가 2년이 안 됐어요. 1년 됐고 6개월 됐어요. 아니면 1년 8개월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최초 개원을 해서 최초 원화가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 아이가 5월 1일에 처음으로 첫 입소를 한 아이예요. 그럼 그때 5월 1일에 기준으로 있었던 교사들이 5명이다 하면 이 5명 교사들 중에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평가제 때까지 3명이 남아있어야지 인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월 1일에 시작했을 때 5명이 평가제쯤 돼서 4명이 나가고 1명이 남았거나 3명이 나가고 2명이 남았거나 하면 이것은 N평정이 난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때 입사한 교사들이 평가제 때까지 적어도 50%는 남아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 보육교직원으로 보육교직원 업무 분장을 해야 하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직원들에게 두루두루 골고루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과도한 업무가 가 있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가 퇴직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업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 분담을 잘 했지만 자기가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건 면담 시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N평정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업무 분장은 반별로 하기보다는 담당자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관리는 우리 반 담당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소방관리는 신현주 교사 담당이다 라고 담당자 이름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상시 업무 분장과 함께 그것을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하니까 교직원 업무 분장 그리고 비상시 업무 분장 함께 관리를 하셔서 교사들이 어떤 교사가 면담 대상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것은 익혀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평가제가 아니더라도 부모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지도 점검 시에도 각 반에 들어가서 수시로 이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교사와 수시 면담을 하는 경우 개별 면담으로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평가제는 6개월 이상 근속교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면담을 계획해서 실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면담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면담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면담이 아닌 딱 날짜를 정해놓고 자 이번에 우리는 11월에 교사 면담을 할 거예요. 그때 정해진 기간에만 하는 정기적인 면담만 인정을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평가제에서는 평가제 당시 6개월 이상 근속교사의 경우에는 계획된 정기 면담 일정과 상관없이 개별 면담 실시 기록을 평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교사 한 명이 6개월이 지났어요. 평가제 도래할 때쯤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기면담이 아니어도 그 외에 아무 때나 다른 때, 정기면담 때가 아닌 때에 면담을 해도 그것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운영일지에 개별 면담에 관한 대상, 내용들은 간략히 적어두시고, 가장 좋은 것은 원장님들이 이제 면담에 관해서 평가지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한 반에 담임교사가 2명 있는 경우 개별 사물함을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자, 교사 개별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교육실이나 교사실 등 교사가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교사가 같은 반에 있을지라도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물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교사 사물함 안에는 어린이집 비품 또는 영유아에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미인가 장소에 그것들이 마련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있던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실에 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별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물함을 마련을 했고요. 또는 이제 각자 교실에 공간 박스, 문이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열지 못하는 그런 공간 박스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장 중에서도 좀 칸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칸에는 다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한 칸에는 반드시 교사 사물함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개인 사물함으로 인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열 수 없도록, 만약에 교사실이 아닌 보육실에 개별 사물함을 놓았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열지 못하도록 뭐 높은 선반을 활용한다거나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 있는 그런 개별 사물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교사를 위한 물리적 근무 환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가지에서는 보육교직원 근무 환경 평가 지표에서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 교사를 위한 개별 사물함과 업무 지원 설비, 그리고 성인용 화장실, 이 세 가지를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첫 번째,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은 교사실, 교사 휴식 공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충족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교사를 위한 개별 사물함과 업무 지원 설비에서는 교사들이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교사 개인별 사물함을 비치하고, 그리고 업무 지원 설비, 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등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보육실 또는 교사실 등의 개별 또는 공동으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성인용 화장실은 어린이집 내에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에 반드시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셔서 마련하셔야 합니다. 이때 화장실 한 개인 가정 어린이집은 평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인을 위한 화장실은 한 칸은 반드시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는 소규모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용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는 평정 제외 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빈 보육실이나 지하 공간에 교사실이나 휴식 공간을 마련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 교사실이나 휴식 공간은 어린이집 인가 공간, 또 영유아 보육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기타 유휴 공간에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용도 변경할 때 면적상 기존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실 하나를 안 써도 그 교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존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육실을 교사실 또는 교사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층에는 물품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존 인가시설에 설치가 허용된 지하층, 그러니까 인가시설 중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지하층에는 종사자 관련 시설 등을 양방향, 대피로 이런 것들 비상재해 대책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인정되므로 우리 어린이집이 지하를 사용할 때 이런 모든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는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용도로 사용할 때 지하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허가된 곳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활용을 반드시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공간이 남으니까 쓰면 돼,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고 그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제 당일날 관찰자들이 전면도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각 층에 이제 모든 이제 보육실이나 이제 시설 같은 것들, 인가받은 공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확실하게 이제 자료로, 근거 자료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빨리 확인을 하셔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평가제가 오기 전에 속히 그것을 설치 변경에 대한 것들을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7번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유의사항이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보수 관련 규정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그런 것들이 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건비를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사업 안내에 규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해야 하고요. 교사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도 관련 기준에 맞게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급여 명세서를 꾸준히 잘 받고 계시나요? 라는 것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도 따라주시고요. 그래서 평가제에서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곳, 교사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꺼내볼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그리고 보수규정,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지급 내역 등 연계성과 일치성을 확인하여 평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한테 급여 명세서에 찍힌 비용들, 그리고 실제로 청구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일치해야 되고, 급여 명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 비용들, 그런 것들이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는 2호봉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교사한테 지급된 것은 1호봉밖에 안 된다, 또는 최저시급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교직원 연간교육 수립 이후 임면된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나요? 교직원 연간교육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나 늦어도 3월에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같이 있었던 교사들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갑자기 교사가 나가고 교체가 돼서 새로운 교사가 왔을 경우 이 교사는 그곳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변경된 내용들, 계획과 좀 달라진 내용들을 반드시 추가해서 보완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이나 이수확인증, 그리고 교육통합관리 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관련 기록,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교사에 대한 이런 모든 관련 기록도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교사는 늦게 왔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갖추지 못했어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존 근무 교사 중에서 직무교육 대상인데 연간 교육계획 안에 직무교육 관련 계획이 빠지거나 직무교육을 이수했는데 연간 교육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이다, 내가 챙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이번에 보수교육 대상자인 것을 인지하시고 연초에 보육교직원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6월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본인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직무교육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이수했던 것들을 다 출력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평가제 2영역과 4영역의 이제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영역 중에서 가장 좀 질문이 많은 이제 3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